안녕하세요. 북한 연구자인 김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산당 계열이 아닌 비공산주의 세력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11월 13일에 조선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창설되었습니다. 조선민주당을 창설한 인물은 유명한 민족주의자인 고당 조만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공산당이 노동자와 빈농층 등 무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정당이었다면 이 조선민주당은 유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정당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정당은 평안도 지역의 민족주의 운동 세력과 기독교 세력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정당이기도 했죠. 사실 조선민주당 간부들 대부분이 고당 조만식처럼 기독교 장로직에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유산층과 기독교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조선민주당은 공산당과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였고, 따라서 북한 당국의 반체제 세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일성과 조만식은 평양에 있는 한 요정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평양에는 그 3대 명물이 있죠. 평양에 냉면이 유명하고 이 고무공장이 유명하고 그리고 기생이 유명하죠. 바로 평양은 기생으로 유명한 지역이었고, 이 조만식과 김일성이 함께 찍힌 사진에는 기생의 모습도 나와 있었습니다. 1946년에 남녀평등권 법령이 포고되면서 기생이 사라지게 되지만 해방 초기만 하더라도 평양에서 쉽게 기생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요정에서 이루어진 첫 만남에서 김일성이 우리 조선의 예법에 따라 조만식에게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조만식도 김일성을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보천보 전투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죠. 1945년 10월 14일에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해방군인 소련군을 환영하는 시민대회가 개최되는데, 이 대회에서 김일성이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고당 조만식이 사회를 보면서 시민들에게 김일성을 소개를 했습니다. 게다가 조만식은 김일성 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인물 간에 차츰차츰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조만식은 항상 소련 군인들을 대동하고 정치 행보에 나서는 김일성의 스타일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45년 11월 23일에 그 유명한 신의주 학생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안북도 끝자락에 위치한 신의주에서 중학생들과 전문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에 중학생들과 전문학생들은 대부분 유산층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위는 반공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신의주 지역 공산당 간부가 시위자들에 대해서 발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에 따라 기관단총을 난사하게 됩니다. 이 바람에 시위에 참가하고 있던 학생 20여 명이 사망하는 참극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즉 조선민주당과 공산당 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김일성과 조만식이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되는 계기는 1945년 12월 말에 있었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발표였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공개되자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한 남한 우익 세력은 격렬한 반탁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고당 조만식도 그들을 따라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회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게 됩니다. 소련군 간부들과 김일성이 나서서 조만식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조만식은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평양에 있었던 고려 호텔에 연금되는데 그에게는 항상 총을 맨 소련 군인들이 따라붙어 다니게 됩니다. 이 일설에 의하면 한국전쟁 중에 고당 조만식 선생이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조선민주당 지도부는 대부분 월남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민주당은 어떠한 운명을 맞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중앙 간부들은 월남했다 해도 민주당 지부들과 당원들은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게 되냐면 반체제 성향을 띤 기존 민주당을 친체제적 정당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최용권이라는 인물을 조선민주당 당수에 앉히게 되는 거죠. 최용권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고당 조만식의 제자였지만 김일성의 막역한 전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활동할 당시 운남 강무당에서 군사교육을 받았고 황포군관학교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유능한 무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만주 항일투쟁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도 김일성처럼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해온 대표적인 조선인 지도자였던 거죠. 공산주의자로서 활동해온 그가 해방 후 조선민주당 당수를 맡아서 민주당을 체제 내로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경 북소 갈등이 고조되면서 김일성은 최용권을 조선노동당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그는 간판만 유지하고 있었던 쇠락한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면서 일약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이 되게 됩니다. 사실 김일성이 최용권을 노동당에 불러들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소 갈등의 와중에 김일성은 소련에 맞서고자 아군 진영의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따라서 최용권을 선택했던 거죠. 최용권은 김일성이 맡긴 중대한 임무인 소련계 한인을 겨냥한 공격을 충실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연안파의 정당인 조선신민당도 비공산계열 정치 세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무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민주당이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다면 조선신민당은 지식인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민당에 가입한 이들은 주로 교수나 교사와 같은 학교 교원들이 많았습니다. 신민당은 정치 성향 면에서 공산당과 민주당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정당이었습니다. 즉, 공산당보다는 온건하고 민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었던 거죠. 따라서 신민당은 민주당과 달리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했으며 토지개혁에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진보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북조선 공산당이 조선신민당을 합당 파트너로 설정하게 됩니다. 결국 신민당이 합당에 동의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 단위, 군 단위, 도 단위에서 합당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46년 8월 말에 최종적으로 중앙 수준에서 양당 합당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북조선 노동당이 발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공산계열 정당인 조선민주당과
조선신민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1946년경에 이루어진 민주개혁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